딸의 상견례 자리였어요. 저희 집안 격에는 좀 안 맞아 보여서요. 혼인신고는 같이 살아보고 나중에 하도록 하죠. 저희 아들한테 흠이 가면 안 되잖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돈이 제 딸을 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거든요. 그 뒤로 2년이었습니다. 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무릎을 꿇고 신우이의 구두를 닦고 화장실에서 소리를 죽여 울었어요. 그런데 제게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딸을 봤어요. 두 손에 쇼핑백을 가득 매달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사돈과 신우이의 짐꾼이 되어서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꺼내기로 했습니다. 당신들이 혼인신고를 미루자 한 거 평생 후회하게 해주마.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새벽 공기가 차가울 때가 좋습니다. 도심에서 1시간쯤 떨어진 이 집의 정원은 이른 아침이면 이슬이 맺힌 장미, 잎사귀 위로 햇살이 조각조각 내려앉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손수 설계했다는 이 정원을 저는 매일 아침 혼자 걷습니다. 25평짜리 장미 화단을 지나 남편이 좋아하던 소나무, 두 그루 사이를 통과해서 대리석 벤치 위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제 아침 의식이지요. 겉으로 보면 저는 그냥 조용히 사는 미망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지났고 저는 그가 남긴 것들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지켜오며 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서류를 검토하고 오후에는 믿을 만한 사람 몇몇과 조용히 만납니다. 화려한 자리에 나서는 법도 제 이름 석자를 앞세우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제가 멈추면 멈추는 것들이 있다는 건 저만 알면 되는 일이지요. 남편은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명수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너가 나보다 낫다. 그러니 우리 딸 청아만큼은 너가 잘 지켜줘라. 그 말이 지금 이 순간까지 제 가슴 한켠에 박혀 있습니다. 그날도 저는 벤치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갈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 발소리는 오직 한 사람만의 것이었으니까요. 엄마, 임청아. 33의 제 딸이 캐주얼한 차림으로 정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압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환하게 웃을 때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라는 것을. 왔어? 밥은 먹었고? 응, 먹었어.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서. 청아가 제 맞은편 벤치에 앉더니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손을 모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시험 성적표를 들고 오던 때와 꼭 같아서 저도 모르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대답 대신 청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줍음이 아니라 확신에서 오는 그 붉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나우테크라는 건설회사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 아들이에요. 김지훈이라고 상무로 일하고 있고요. 나이는 35이고. 청아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제 귀에는 딱 한 단어만 남았습니다. 나우테크. 그 이름을 저는 잘 압니다. 중견 건설사라고 하기엔 애매한 규모, 그러나 허풍만큼은 대기업 못지않은 회사. 그리고 그 회사 사장 김봉식이라는 사람은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업계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쓰고 버리는 것을 사업수완이라 여기는 자. 제 수첩 안 어딘가에 메모 하나가 남아있는 이름. 엄마,
청아의 목소리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집안 청아야. 응.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곳이다. 내 눈은 못 속인다. 청아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예상한 대답이었겠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지훈 씨는 달라요. 우리 배경 몰라도 나 하나만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예요. 집안이 사람을 만든단다. 아무리 나무가 고다도 뿌리가 뒤틀리면 언젠간 기울 수 있어. 엄마. 청아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들여다본 눈입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간절함만이 가득했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정원의 바람이 장미 잎사귀를 건드렸습니다. 사람 속은 공사판 진흙탕보다 깊단다. 겉만 보고 뛰어들면 못 빠져나와. 알아요. 그래도 저 믿어봐요, 엄마.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차였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조건이 있어. 청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 배경은 끝까지 비밀로 해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걸 가진 사람인지, 그 집 식구들이 알아선 안 된다. 엄마, 너가 평범한 집 딸인 줄 알고도 저들이 너를 아껴준다면 그때 내가 내 모든 걸 너희에게 주마.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청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청아가 돌아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내게 남긴 건 거대한 것들과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려내는 차가운 눈도 함께 남겼지요. 청아는 모릅니다. 나우테크라는 이름이 제 수첩 어느 페이지에 어떤 글씨로 적혀 있는지. 하지만 아이가 저토록 간절하니 차라리 지금 매를 맞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배경을 지우고 들어갔을 때 저들이 내 딸의 고운 심성을 무기가 아닌 보석으로 봐줄지. 저는 손가락으로 벤치의 대리석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남편, 당신이 지금 여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당신도 저와 같은 표정을 지었겠지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그 표정. 내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일부러 수수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투피스에 굽이 낮은 구두. 장신구는 남편이 처음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진주 귀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청아가 제 차림새를 보더니 엄마 좀 더 차려입어도 되는데 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봐야 할 건 제 겉모습이 아니라 제 속이어야 하니까요. 장소는 한 고급 한복판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홀 안쪽 가장 넓은 방에서 이미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예비 사돈 손목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금 팔찌가 3개,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걸 모두 걸고 나온 사람처럼 몸 전체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바깥사돈은 고급 양복 차림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조금 굳어있는 청아와 청아 옆에 나란히 앉은 예비 사위가 보였습니다. 사돈의 시선이 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 눈빛이 말하는 바를 저는 단번에 읽었습니다. 예상보다 초라하네. 그 한 문장이 눈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저는 이명자예요. 김명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는 사이 맞은편의 바깥사돈이 카랑카랑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요즘 해운건설 본부장이랑 일이 있어서 바쁘거든요. 형 동생 하는 사이라 연락이 수시로 오는데 오늘 이 자리 때문에 일정을 다 미뤘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해운건설. 그 이름이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듣는 기분이란. 찬물이 조금 뜨거웠지만 삼켰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우리 지훈이가 아직 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큰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면서 저도 업계에서 입지가 좀 달라졌거든요. 어머님도 사업하신다고요? 네, 조금 합니다. 어떤 쪽이세요? 여러 가지요. 바깥 사돈이 잠깐 멈칫하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대답이 성에 차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그 옆에서 사돈이 음식을 집으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우리 아들이 좀 아깝긴 하죠? 그래도 애들이 좋다니 허락은 합니다만 혼인신고는 1년 뒤에 하죠. 제 손가락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1년이요? 우리 집안 격식이 좀 엄격해서요. 함께 살아보고 서로 잘 맞으면 그때 신고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요즘 세상에 결혼해도 금세 헤어지잖아요. 서로를 위한 거예요. 청아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라고 말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 깊은 데서 올라오고 있었지만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돈의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쉽게 굴복한다고 여기는 모양이었습니다. 음식이 오가는 동안 저는 주로 듣는 쪽이었습니다. 바깥 사돈은 사업 자랑을 멈추지 않았고 사돈은 청아의 친정이 어디인지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를 돌려가며 물었습니다. 청아는 미리 맞춰둔 대로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사돈은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특유의 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다는 듯한, 짐작이 맞아떨어졌다는 듯한 그 미소. 식사가 끝날 즈음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청아 앞에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거야. 네 몸에 지니고 있어. 청아가 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금빛 바탕에 작은 붉은 원석이 박힌 반지였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정교한 세공이 살아있는 시간이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돈의 시선이 반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반지가 참 소박하네요. 요즘은 이런 큐빅은 시장통에서도 안 봐주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아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예뻐요. 엄마라고 했고 저는 그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갑오 반지를 큐빅이라고 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 반지는 제 시어머니가 그 위에 시어머니가 손가락에 끼워온 것입니다. 원석은 붉은 홍옥이고 세공은 100년도 넘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찻잔 속의 찬물이 파들파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끝의 떨림이 아니라 저 여자의 천박함에 대한 내 몸의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겠다고. 감히 내 딸을 테스트하겠다는 건가. 청아야, 너는 어찌 저런 무례한들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니? 당장 상을 업고 데려오고 싶었지만 너가 선택한 길의 끝을 보여주마.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픈 교육이니까. 운전기사가 조용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청아야, 부디 내가 틀리기를. 엄마가 이번 한 번만큼은 틀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테이블에서 본 것들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청아가 그 집에 들어간 뒤 저는 딸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동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늘 잘 지내요. 엄마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그 안의 진실을 알게 된 건 훗날 청아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을 때였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들어찬 그 글씨들이 제 딸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 2달은 견딜만 했다고 청아는 썼습니다. 시어머니 이명자는 신혼 초에는 반찬 투정도 하지 않았고 웃으며 청아야, 힘들면 말해라고 했습니다. 청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구들의 아침을 차리는 것도 저녁 설거지를 혼자 도맡는 것도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수고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지훈도 그때만큼은 퇴근 후 주방에 얼굴을 내밀며 고생했어라고 했습니다. 청아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균열은 석 달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아야, 빨래를 이렇게 널면 어떡하니? 속옷은 따로 세탁해야지. 처음에는 지적이었습니다. 청아야, 너는 친정 엄마가 혼자라 그런지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구나. 다음에는 비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없는 한숨이었습니다. 청아가 차린 밥상 앞에 앉아 젓가락을 들기 전에 내쉬는 그 짧은 한숨이 어떤 말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청아는 일기에 썼습니다. 한숨 한 번에 내 하루가 무너지는 것 같다. 남편 지훈은 청아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오늘 어머님이 제가 차린 국이 싱겁다고 하셨는데 저는 식구들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훈은 퇴근 후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피곤한 눈으로 청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틀린 말에 네가 좀 맞춰줘. 우리 엄마 원래 입맛이 까다로운 거 알잖아. 그래도 매번 청아야,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집에 와서까지 이런 얘기해야 해? 청아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기에는 그날 밤 청아가 쓴 문장이 딱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내일은 다를 거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버텼을지 저는 차마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시누이 예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결혼 넉 달째였습니다. 예리는 31살이었지만 취업도 결혼도 생각 없이 부모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아를 볼 때마다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나이로는 청아가 2살 위였으나 그 호칭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부려먹기 편한 상대에게 붙이는 이름처럼 입술 끝에 걸치고 흘리는 말이었습니다. 언니, 나 이거 인스타 올려야 하니까 배경 좀 치워줘. 저기 빨래 바구니 보이잖아. 청아가 막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는 참이었습니다. 예리는 소파에 앉아 각도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청아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켠에 빨래 바구니를 들어 방으로 옮겼습니다. 오빠, 언니가 해준 찌개 너무 짜. 나 붓는 거 안 보여? 저녁 식탁에서 예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청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명자는 그 말에 슬쩍 찌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더니 말없이 물컵을 집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분명한 동조였습니다. 그렇게 청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현미밥, 시어머니는 흰쌀밥, 지우는 잡곡밥. 각자의 기호에 맞게 밥솥 3개를 따로 돌리고 7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생선을 구우면 연기가 주방 가득 들어찼습니다. 환풍기를 틀어도 눈이 따가웠습니다. 거친 수세미로 냄비를 닦다 보면 손등이 빨갛게 부르텄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침 뉴스 소리와 식구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 그 몇 걸음의 거리가 청아에게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가장 멀게 느껴지는 날, 청아는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엄마와의 통화는 늘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으며 엄마, 나 잘 지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면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청아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걱정 끼치기 싫어서 웃으며 말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롭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누이 예리가 친구 2명을 데리고 집에 왔고 거실에서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청아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수와 과일을 쟁반에 올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서 벌떡 일어선 예리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음료잔이 기울었고 예리의 흰 구두 위로 갈색 음료가 쏟아졌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언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예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미안해, 예리야. 내가 부주의했어. 금방 닦을게. 청아가 황급히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예리는 팔짱을 끼고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닦으면 돼? 이 구두 얼마짜리인지 알아? 언니가 직접 닦아?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청아는 잠깐 굳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리의 발 앞에서 행주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무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예리는 그 자리에서 친구들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조심 좀 하지. 청아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예리의 친구들은 그 뒤에도 1시간가량 거실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안 청아는 주방에 서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와 주방의 물소리가 묘하게 섞이며 청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두 소리 사이에서 청아는 혼자였습니다. 일기에는 그날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웠다. 결혼 8달째 되던 토요일 오후 예리가 친구 셋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토요일에 친구들 온다. 먹을 거 좀 준비해놔라는 말만 던져놓고 메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청아는 당연하다는 듯 혼자 장을 봐왔고 혼자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실에는 음악이 흘렀고 예리 친구들이 가져온 와인 병이 테이블 위에 늘어섰습니다. 웃음이 터지고 소리가 높아질수록 주방에서 안주거리를 준비하던 청아는 점점 더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예리의 시선이 청아의 손가락 위에 꽂혔습니다. 거실 가득한 웃음소리가 뚝 끊기듯 잠잠해지는 건 아니었지만 청아는 그 시선 하나가 공간 전체의 온도를 바꾸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언니, 그 반지 뭐야? 청아의 왼손에 끼워진 갑오 반지였습니다. 금빛 바탕에 작은 붉은 원석이 박힌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큐빅이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것이었죠. 친정 엄마한테 받은 거야. 나 좀 껴봐도 돼? 내 옷이랑 어울릴 것 같은데. 청아가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 예리는 이미 청아의 손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반지를 빼들더니 자기 손가락에 끼워보고는 친구들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때? 나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아? 친구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거 진짜야? 큐빅 같은데. 예리가 반지를 이리저리 비틀어 보다가 조명 아래서 원석이 희미하게 빛을 내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가짜 큐빅인데 디자인은 예쁘네. 언니, 이거 어디서 샀어? 시장 같은 데서 파는 거 아니야? 청아의 얼굴에 열이 올랐습니다. 친구들이 반지를 돌려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돌려줘, 예리야. 소중한 거야. 잠깐만, 내 드레스랑 진짜 잘 어울리나 봐야지. 예리가 일어서서 거울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카펫 모서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실수인지 아닌지 청아는 그 찰나에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 안의 반지가 바닥으로 튀어나갔고 청아가 몸을 숙이려는 찰나 예리의 구두굽이 먼저 그 위로 내려왔습니다. 짧고 둔한 소리가 났습니다. 청아가 숨을 멈추는 동안 예리는 천천히 발을 들었습니다. 반지가 카펫 위에 납작하게 눌려 있었고 청아는 바닥에 무릎을 짚으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원석을 물고 있던 홈이 벌어져 있었고 붉은 원석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큐빅 맞네. 알 빠진 것 봐. 언니 미안. 내가 하나 새로 사줄게. 예리는 입으로 미안하다 하면서 웃고 있었고 친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청아는 무릎을 꿇은 채 손바닥으로 카펫결을 훑쳤습니다. 내려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고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고 차가운 알갱이가 잡혔습니다. 두 조각이 된 반지와 원석을 손에 쥐고 천천히 일어서면서 눈물이 올라왔지만 저 얼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 카펫 자국이 남아있는 것도 손등에 힘이 빠져 있는 것도 느껴졌지만 청아는 그 감각들을 하나씩 눌러가며 표정을 잡았습니다. 청아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예리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아, 진짜 분위기 왜 이래. 그러고는 다시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훈이 돌아온 건 2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현관에서 예리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반겼고 지훈은 거실에 잠깐 얼굴을 비치고는 청아가 방에 혼자 있는 걸 눈치챘는지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청아의 손에 들린 반지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리에게 대강 들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리가 사과했잖아. 새로 사주겠다고도 했고. 지훈 씨, 이거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가문? 너네 집에 가문이랄 게 뭐가 있다고. 큐빅 아니야? 청아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큐빅이 아니에요. 임청아, 너 진짜 질린다. 그까짓 장난감 반지 때문에 동생한테 얼굴 붉혀야겠어? 예리가 실수한 거잖아. 지우는 그 말을 끝으로 욕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곧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 편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닐까? 결혼 전에 보이던 그 따뜻함은 어디로 간 걸까? 침대 위에 앉아 손 안의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원석이 빠져나간 자리, 텅 빈 홈이 어둠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음 이 반지를 봤던 날 엄마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청아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준 반지가 깨졌다.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할 것 같아서.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 잉크가 번지며 글씨 끝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청아는 그날 밤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지우는 거실에서 예리 친구들과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그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청아는 울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을 어느새 몸으로 익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청아는 늘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그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특별한 용무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마다 그 건물 꼭대기층 라운지에 들러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제 오래된 습관이었으니까요. 그 라운지는 최고 등급 고객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 라운지를 처음 드나든 건 20년 전이었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라면 얼굴을 아는 직원들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단 한 번도 제가 누구인지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이 건물 안에서 저를 모르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입구에 서자 직원이 먼저 알아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늘 앉으시던 자리로 안내해 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백을 내려놓으니 직원이 제가 즐겨 마시는 차를 말하기도 전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부서지는 오후였고 이 자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늘 그랬듯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작게 움직이고 차들이 줄지어 흐르고 그 모든 것이 소리 없이 돌아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복잡한 머릿속이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려는데 그 목소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언니, 거기 서서 뭐해? 빨리 와서 이것 좀 받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라운지 입구 저편, 쇼핑 구역과 연결되는 복도 끝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채 복도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예리가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대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아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먼 복도 끝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설마 제 딸이라고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리고 다시 봐도 청아였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틀림없었습니다.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는 것도 고개가 약간 숙여진 것도 양손에 쇼핑백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고 한쪽에 너댓 개, 반대쪽에도 너댓 개씩 매달린 가방끈이 손목을 파고드는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몸이 좌우로 기울었습니다. 얼굴은 붉어 있었고 머리카락 몇 올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아까 말한 구두 사이즈 확인했어? 진짜 느려 터졌네. 예리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툭 던졌습니다. 청아는 아무 대꾸 없이 사돈 쪽으로 걸어가 쇼핑백을 받아들었는데 이미 양손에 가득 찬 상태에서 팔목에 끼워 넣는 모양새라 청아의 팔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찬물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제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도리어 더 꽉 쥐어졌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아니,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공간에서 최고 등급 고객으로 조용히 차를 마시는 동안 내 딸은 저 두 여자의 짐꾼이 되어 복도를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언니라는 소리가 제 귀에는 날카로운 무언가처럼 꽂혔는데 신우이가 올케를 언니라 부르는 그 소리가 어째서 저렇게 차갑게 들리는 것인지 청아의 두 손이 쇼핑백 손잡이에 눌려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겠지요. 이 건물을 통째로 들어 엎으려 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나서면 청아는 더 오래 저 자리에 붙들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 라운지 안에서 저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와 저 복도 너머에서 쇼핑백을 매달고 서 있는 제 딸의 모습이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 쇼핑백의 무게를 버티며 고개를 들던 청아의 시선이 라운지 안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아의 얼굴이 굳었고 쇼핑백 손잡이를 쥔 손도 멈췄습니다. 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운지의 잔잔한 배경음악이 그 사이를 흘렀는데 찰나였지만 그 찰나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청아의 눈 안에 담긴 수치심과 그 수치심 뒤에 숨겨진 미안함과 그 미안함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지독한 외로움까지. 언니 뭐해? 빨리 차에 실어놓고 내 커피 사오라니까. 예리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들었고 청아가 시선을 거두며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찬물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에 음악이 여전히 흘렀지만 이제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라운지 안의 직원들이 제 움직임을 알아챘는지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청아가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었고 제가 개입하는 순간 아이의 자존심에 상처가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복도 끝에서 본 청아의 눈이 발걸음을 세우는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복도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달고 서 있는 청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굽없는 단아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제 그림자가 청아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청아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크게 벌어지더니 들고 있던 쇼핑백이 손목에서 미끄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사부인? 어머, 여기서 뵙네요. 웬일이세요? 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청아만 바라봤습니다. 청아의 얼굴이 사돈을 발견했을 때와 저를 발견했을 때가 달랐습니다. 사돈 앞에서는 굳어있던 얼굴이 저를 보는 순간 허물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여긴 웬일이세요? 우리 쇼핑하는 거 좀 도와주러 오셨나? 사돈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 말만 하고 다시 청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돈이 뭔가 더 말을 하려는 기색이었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귀에 닿기 전에 이미 청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이 무언가 말을 더 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청아 앞에 서서 아이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잡이가 파고든 자리가 벌겋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등은 거칠었고 손마디가 부어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저 손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청아의 손에서 쇼핑백을 하나씩 거두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몇 개인지 세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청아의 손목이 조금씩 펴졌습니다. 눌려있던 살이 원래 색을 되찾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아가 엄마 하고 작게 불렀지만 저는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서 청아의 두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얼음장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이 손이 2년 전 그토록 당당하게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갔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훈이라는 사람 하나를 믿고 세상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나갔던 그 온기는 어디로 간 걸까요? 고작 이 정도 인간들에게 짓밟히려고 제품을 떠났단 말이냐? 눈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눈꺼풀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청아야. 응. 엄마 봐. 청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고 입술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정원에서 간절하게 저를 설득하던 그 얼굴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너가 행복하겠다던 그곳 맞니? 청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사부인, 지금 갑자기 무슨 사돈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바닥 하나로 사돈이 멈췄습니다. 사부인, 지금 내 딸 손에 들린 게 뭡니까? 저는 바닥에 내려놓은 쇼핑백들을 천천히 내려다봤다가 다시 사돈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한 가족의 무게인가요? 사돈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예리는 귀걸이를 대보다 말고 상황을 살폈고 라운지 안의 직원들이 눈치를 채고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백화점 안에서 이름난 단골인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아직 그것을 몰랐겠지만 저는 다시 청아를 바라봤습니다. 청아야, 엄마랑 지금 여기서 나갈래? 아니면 저 사람들과 갈래? 그 1초가 1년처럼 길었습니다. 만약 청아가 저들 쪽으로 돌아선다면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청아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제 심장이 얼마나 세게 뛰고 있는지 찻잔도 없는 이 손이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겠는 이 순간에도 저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이를 안 물었습니다. 청아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응, 나갈래. 집에 가고 싶어. 아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가자, 청아야. 그냥 이 엄마 손잡고 나가자. 청아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청아의 손을 단단히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앞장서는 걸음이었습니다. 뒤에서 사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부인, 저 쇼핑백들은요? 지금 이러시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청아가 먼저 도망치는 거잖아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방들은 가져가세요. 제 딸 손에 들릴 것들이 아니니까요. 사돈이 뒤에서 뭐라 더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운지를 빠져나오는 내내 청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건물 밖으로 나서는 동안에도 다만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힘이 남아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고 나서야 청아가 무너졌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동안 버텨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아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아에게는 위로의 말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운전기사가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고 청아는 한동안 어깨를 들썩이다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보여줄 차례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청아가 잠든 뒤의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동안 청아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신발을 벗으면서도
저는 그 침묵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한 밤이 있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밤이 있는데 오늘은 후자였습니다. 씻고 나와. 따뜻한 거 끓여줄게. 청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하면서 소파 위에 청아의 핸드백을 올려뒀습니다. 백화점에서 나오면서 제가 대신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작고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청아가 늘 들고 다니던 것인데 아이가 바꾸지 않는 이유를 저는 그냥 취향이라고만 생각했었지요. 물을 올리고 찻잎을 꺼내려는데 소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핸드백이 쿠션 위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걸음을 옮겨 가방을 집어들려는데 가방 안에서 무언가 함께 바닥으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같은 것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달아있고 표지의 색도 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는데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딸의 일기를 엄마가 들여다보는 건 어떤 방식으로도 옳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의 첫 줄이 이미 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버틴다. 저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날짜는 결혼한 지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열흘 만에 이 문장을 쓴 아이. 이미 그때부터 버티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또 다음 페이지를.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혼 초 이명자가 빨래, 너는 법을 지적하던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배우려고 했는데 틀렸다는 말보다 내가 모른다는 걸 확인시키려는 것 같았다. 지훈이 청아 편이 아니라 이명자 편을 들던 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집안의 평화를 보는 것 같다. 나는 그 평화를 지키는 도구인가. 예리가 SNS 배경을 만들기 위해 청아에게 빨래 바구니를 치우라고 했던 날도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낯선지. 그리고 구두를 닦던 날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페이지가 다른 날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달랐습니다. 또렷하게 눌러 쓴 글씨가 아니라 힘이 빠진 채 흘러내린 글씨였습니다. 신우이 예리 친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음료를 흘린 내 잘못이 맞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 생각나는 건 바닥에 냉기다. 무릎이 차가웠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릎을 꿇은 것도 모자라 그 차가운 감촉까지 일기에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저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저 자신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제가 한 발짝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아이가 보내오는 신호들을 조금만 더 예민하게 읽었더라면, 잘 지내요. 엄마라는 말의 뒤편을 들여다보려 했더라면, 몇 페이지를 더 넘겼더니 반지 사건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준 반지가 깨졌다. 예리가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인지 모르겠다. 지훈 씨는 장난감 반지라고 했다.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할 것 같아서. 그 반지 엄마 손에서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홍옥이 빛을 받으면 꼭 석류처럼 빛났는데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지옥에서 혼자 글을 쓰며 버텼구나. 홍옥이 석류처럼 빛났다고 청아는 썼습니다. 그 반지를 처음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 아이가 그게 짓밟히는 순간에도 반지의 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화도 내지 않았고 그 일을 제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기에 썼어요. 그저 이 종이 위에만 쏟아냈죠.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다고 일기에 썼던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소파 위에서 소리를 억누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청아가 제게 잘 지내요, 엄마라고 했을 때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틀렸다. 내가 오만했다. 청아를 테스트 대상으로 삼은 건 저들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들의 본성을 확인하겠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제 딸을 실험실 안에 넣어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가 저토록 간절하니 차라리 지금 매를 맞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매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습니다. 혼인신고에 관한 내용도 일기에 있었습니다. 지훈 씨에게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어머니가 정해둔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2년이 지나도 어머니가 말을 안 바꾸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건가? 그 문장에서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청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미뤄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제 배경을 숨기고 들어간 딸이 그 배경을 드러낼 수도 없는 처지에서 법적 보호막도 없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아가 씻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씻고 나오면 또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할 것입니다. 잘 지낸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을 믿는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호에 전화를 건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해운건설 비서실 직통 번호였습니다. 회장으로 취임한 날부터 이 번호는 제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아의 결혼을 허락한 날부터 저는 이 번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딸이 선택한 삶에 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게 싫었으니까요.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는 공간에 홀로 서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나예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십니까? 그래. 비서실장 어디 있죠?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나 해운건설 김명숙이에요. 지금 당장 나우테크 관련 자료 전부 올려주세요. 계약 현황, 진행 중인 협력건, 대출 보증 선거 있으면 그것도. 네, 회장님. 즉시 취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에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었다는 소나무 2그루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심어둔 나무들은 이렇게 제자리를 지키는데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우리 청아는 2년을 흔들리며 버텼습니다. 나우테크, 오늘부터 이 바닥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내 딸을 테스트하려 했던 내 오만함이 아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청아를 짓밟는 동안 저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들의 본성을 확인하는 동안 청아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저는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비겁한 것이었는지 이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딸을 지키는 것보다 딸을 시험하는 것을 선택했던 어미의 잘못이었습니다. 2번 다시 같은 실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청아가 가방 속에 이 일기장을 보물처럼 넣고 다닌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이 종이 위에 쏟아내며 하루하루를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해운건설에 잘 보이겠다며 본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협력사업 제안서를 들이밀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 딸의 등 뒤에서 처가 쪽줄을 잡아보려 했던 것이지요. 그 제안서 맨 위에 서명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꿈에도 몰랐겠지요. 자기 아내를 짐꾼으로 부리면서 한 손으로는 그 아내의 어머니에게 기회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 이중성이 오늘 밤 이후로는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들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이 업계에서 20년을 버텨온 저는 사람을 세우는 법도 알지만 내리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손댈 곳과 손대지 않을 곳을 가려가며 움직이는 법도요.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그 두 번째 능력을 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저들이 제 딸에게 가했던 모든 것에는 반드시 무게가 따를 것이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곧 청아가 나올 터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원래 있던 자리, 청아의 핸드백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제가 읽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밤 어떤 전화를 걸었는지, 언젠가 청아가 다 알게 될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화장실 문이 열리고 청아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얼굴이 어린 시절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거 마셔. 배고프면 말하고. 청아가 소파에 앉으며 핸드백 옆에 놓인 일기장을 봤습니다. 손이 잠깐 그 위에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거두어졌습니다. 저는 모른 채 하며 부엌에서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저는 대답 대신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와 청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눈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낮에 백화점에서 본 눈과 달리 지금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쉬겠다는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일부터 달라질 것들을 아직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었으니까요.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비서가 먼저 내려 문을 열었고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금색 자수가 잔잔하게 놓인 감청색 드레스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고른 것인데 중요한 자리에서만 꺼내 입는 옷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런 자리였습니다.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연회장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해운건설 파트너사의 밤.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행사였는데 저는 보통 대리인을 내보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오는 일은 드물었고 그래서 올해 제가 참석한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문은 소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나우테크가 이 행사에 참석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비서실에서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제 전화 한 통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회사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으려 한다는 것쯤은 이 업계에서 20년을 보낸 저로서는 첫눈에 읽히는 일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일 처리를 빠르게 진행했다는 의미이겠죠. 연회장 입구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청아를 돌아봤습니다. 청아가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감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수십 개의 쇼핑백을 들고 비틀거리던 그 손이 지금은 서류 클립보드를 단정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가라앉아 있었지만 어깨는 곧았습니다. 이 아이가 본래 서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아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준비됐어? 네, 어머니.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앞을 바라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서는 것이기도 했지만 청아가 돌아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협력사 임원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와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장하면서 곳곳에서 시선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죠. 웅성거림이 조금씩 일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에 개의치 않고 연회장 안쪽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연회장 중간쯤 테이블에 사돈이었던 김봉식과 이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봉식의 얼굴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상견례 날 카랑카랑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그 위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양복이 어딘가 헐렁해 보였고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저 사람이 2년 전에 해운건설 본부장이랑 형동생하는 사이라 바쁘다고 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명자는 손목에 금팔찌를 차고 있었지만 그 눈이 불안하게 연회장 입구 쪽을 훑고 있었는데 상견례의 날 제 차림새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과 같은 눈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해 보였습니다. 옆에는 전 사위 지훈이 앉아 있었고 지훈의 동생 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봉식 옆자리에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봉식이 그 사람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는 모양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해운건설 본부장이었습니다. 봉식이 말하던 그 형동생 사이. 이 자리에서도 그 줄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식 옆에 본부장이 무언가 느꼈는지 슬쩍 연회장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본부장이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키려다 멈췄습니다. 봉식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무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행사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나우테크 측에서 회장님 인사 자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오늘 일정이 없는 건 받지 않겠습니다. 스태프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들이 마지막까지 줄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 줄은 오늘 밤 이후 어떤 방식으로도 연결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행사 진행자가 저를 보더니 빠르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곧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 대기 공간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연회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저 테이블 어딘가에서 봉식은 지금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왔으니 한마디만 잘 건네면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본부장과의 친분이라는 패를 쥐고 있으니 어떻게든 되리라 믿겠지요. 저는 그 생각을 충분히 즐기도록 두기로 했습니다. 그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 더 선명해질 테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들이 가장 믿었던 것, 즉 본부장과의 친분이라는 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의 맨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것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패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오늘 밤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청아의 이름을 부를 때 저들의 얼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잠시 후 웅장한 음악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면서 무대 위로 조명이 모였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운건설 파트너사의 밤, 오늘 특별히 해운건설 회장님께서 직접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김명숙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조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무대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가면서 연회장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옆 계단에서 청아가 걸어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감색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고개를 든 채 앞을 바라보는 눈. 저는 청아가 제 옆자리에 서는 것을 느끼며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연회장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짧은 소리.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그 테이블 쪽에서 일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봉식이었습니다. 손에서 와인잔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붉은 와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봉식의 얼굴은 이미 핏기를 잃었고 그 옆에 이명자가 낮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마이크 너머로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의 표정이 생각보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봉식의 당혹감, 이명자의 공포, 지훈의 혼란. 2년 전 상견례 날 저에게 보내던 그 여유로움과 거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무대 위에 저와 청아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한 듯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무대 위로 모였습니다. 저는 그 무게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 분께 특별히 인사를 드리고 싶군요. 늘 들어오던 이름인데 오늘은 제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요. 시선이 봉식 쪽으로 향했습니다. 봉식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나우테크 김봉식 사장님, 우리 본부장이랑 형동생 하신다더니 정작 회장인 제 얼굴은 처음 보시나 봅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본부장 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봉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청아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딸 해운건설 상무로 새로 취임한 임청아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청아가 제 옆에 서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상견례 날 이명자가 우리 아들이 좀 아깝다고 했던 그 테이블의 신부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자의 눈빛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저를 훑어보던 그 시선, 청아의 반지를 비웃던 그 입꼬리를. 오늘 그것을 돌려드릴 차례였습니다. 봉식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 싸구려 큐빅이나 끼고 다니던 그 식모로 보이십니까? 연회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목에 금 팔찌가 테이블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식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고개를 숙였고 지우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 딸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아내가 2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른 척하며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부끄러움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이 순간이 조금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 임원 한 명이 낮게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것이 보였습니다. 봉식은 이명자의 팔을 잡으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이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오늘 밤 나우테크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저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업계에서 오늘 일이 어떻게 돌고 돌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봉식이 형동생이라고 자랑하던 본부장이 오늘 밤 무대 위에 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그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봉식이 진작 알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지요. 박수 소리가 다시 연회장을 채웠지만 저 테이블만큼은 조용했습니다. 청아가 제 옆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습니다. 2년 전 이 아이가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갔을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의 눈빛이 간절함이었다면 지금은 확신이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되찾았는지를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청아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청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오늘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알 필요 없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청아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에 차가운 밤 공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VIP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비서가 차를 준비해 두었고 청아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연회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찻잔을 들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지훈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봉식과 이명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봉식은 양복깃을 잡으며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명자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는데 그 금 팔찌가 손목에서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펫이 깔린 대기실 바닥 위에 나우테크 상무라는 직함을 가진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연회장에서 제 이름을 들었을 때와 지금 이 자리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저는 잠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2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장모님. 정말 몰랐어요. 제가 청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배경이 뭔지 알았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청아를 향한 절박함인지 아니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향한 절박함인지는 분간이 되지 않았죠. 무릎을 꿇고 비는 저 남자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청아가 데려왔을 때 제가 봤던 소박한 청년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하는 나약한 짐승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2년 전 이 남자가 청아에게 건넸을 다정한 말들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는지 청아도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정한 말들의 무게가 실은 이처럼 가벼웠다는 것을 청아는 어쩌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장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가 내 장모라는 거야? 그 말이 공기 속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지훈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2년 뒤에 혼인신고 하자던 게 누구였지? 우리 딸이 수준 미달이라 테스트가 필요하다던 게 누구네 집이었지? 지훈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그 선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돌아오는지 저 남자는 이 순간에야 처음으로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수준 미달이라고 2년 미루자던 그 혼인신고 정말 고마워. 덕분에 서류 더러워질 일 없이 내 딸 깨끗하게 데려간다. 당신들은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지훈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지나갔는데 애원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봉식이 앞으로 나서려 했는데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더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 민법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혼 소송도 위자료 청구도 재산 분할도 없어요. 오늘부로 제 딸과 당신네 아들은 남남이에요. 애초에 남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남이 되는 것뿐이지만 봉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요? 저는 봉식을 바라봤습니다. 상견례 날 우리 딸 손에 끼워진 갑오 반지를 큐빅이라 부른 게 갑자기였나요? 혼인신고를 2년 미루자던 게 갑자기였나요? 2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갑자기라고 부르신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봉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에 더 이어질 말이 없었죠. 이 자리에서 꺼낼 수 있는 패가 이미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봉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봉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명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2년 동안 저를 사부인이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 이제 뭔가를 말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부인, 그래도 2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청아가 우리 집에서 받은 것도 있을 텐데. 이명자의 목소리에는 아직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받은 것.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맞아요. 받은 것이 있지요. 저는 손목시계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맞춰놓은 타이밍이었죠. 제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가 청아에게서 빌려간 폐물 목록과 금액, 그리고 청아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오늘자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명자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봉식은 봉투를 손에 든 채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가는 걸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이명자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명자가 손을 내밀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봉식이 봉투를 받아 펼쳤다가 눈이 굳었습니다. 목록을 훑어 내려가는 눈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죠. 얼굴에서 혈색도 빠져나갔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청아명의 카드를 며느리 허락 없이 사용한 건 형사사건이에요. 폐물도 마찬가지고요. 돌려주시거나 해당 금액을 변제하시면 취하를 검토하겠습니다만 그건 당신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봉식은 봉투를 손에 쥔 채 말이 없었죠. 이명자는 제 눈을 피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내뱉을 말도 꺼낼 표정도 이미 다 예상이 됐으니까요. 저는 청아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청아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저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죠. 저런 인간들을 위해 흘릴 눈물은 이미 백화점 바닥에 다 쏟았다는 듯이
그 눈빛은 이미 이 순간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미 다 끝냈구나. 이 자리에 있는 저들을 이미 오래전에 마음에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지금 눈물도 없고 떨림도 없는 것은 그 때문이었죠. 무너진 건 저 테이블이지 청아가 아니었습니다. 내보내주세요. 청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문 쪽에 보안 요원 2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가시죠. 지훈이 무릎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청아를 바라봤습니다. 청아야, 나 진짜야. 제발. 그 목소리가 한 박자 떨렸습니다. 청아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봉식과 이명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봉식이 이거나 하며 팔을 빼려 했지만 요원들의 손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이명자가 사부인,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청아야를 불렀는데 청아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 쪽에서 잠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식의 목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죠. 그리고 대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은 찻잔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죠. 청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청아 옆으로 가 나란히 섰습니다. 창밖에 호텔 외벽을 따라 심어진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빛을 받아 잎사귀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이 쳐놓은 그 혼인신고라는 덫이 결국 제 목을 조르는 꼴이 됐습니다. 내 딸을 테스트하겠다고 2년을 미룬 그 오만한 결정이 오늘 밤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이 관계를 끊어내는 가장 깔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딸이 닦았던 그 구두, 이제 당신들이 평생 길바닥에서 닦으며 살게 될 거야. 그 말은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저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2년 동안 쌓인 무언가의 목소리인지 잠깐 알 수 없었죠. 청아가 잠시 멈추더니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청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창밖의 나무들이 가로등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나우테크가 어떻게 될지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오늘 밤의 일이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봉식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해야 할 일들이 이미 제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봄비가 한 차례 내린 뒤 공기가 달라진 날 저는 청아와 나란히 묘소로 오르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남편의 비석이 보일 즈음 청아가 품속에서 작은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복원된 갑오 반지가 들어 있었는데 세공사가 원래 원석과 같은 색과 재질로 맞춰준 것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전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청아가 비석 앞에 나무함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남편의 이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 비석 앞에 설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갔기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여보, 우리 청아가 이제 제 자리를 찾았어요. 눈을 돌리면 이 계절의 풀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석 위에 내려앉고 있었는데 남편이 유독 좋아하던 냄새였죠. 저는 그가 이 봄날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딸이 이제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으니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묘소를 내려와 차에 오르면서 청아가 말했습니다. 나우테크 완전히 정리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들었어. 전 시댁 사람들은요? 월세방 구했다더라. 청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청아를 바라봤습니다. 청아는 진심으로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라고 내버려둔 것이지 죽으라고 한 것은 아니었죠. 이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한창이었는데 해온건설 본사 건물 앞 화단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청아였습니다. 감색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들고 들어왔는데 연회장에서 봤던 그 모습과 같았습니다. 청아는 제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3분기 협력사 일정 검토 건이에요. 어머니 확인 필요한 항목들 표시해뒀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이 나란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에서 봄볕이 쏟아지는 게 보였는데 개나리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 봄날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죠. 엄마, 응, 고마워요. 나를 기다려줘서. 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아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그 정원에서, 그리고 2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백화점 라운지에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기다린다는 말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단단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기다린 게 아니야. 그럼요. 너가 돌아올 길을 지킨 거지. 청아가 잠시 말이 없다가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이 이렇게 편안해 보인 게 얼마만인지. 청아야, 사람은 배경으로 빛나는 게 아니란다. 그 배경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으로 빛나는 거야. 청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너가 그것을 배웠다면 그거면 충분해. 청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딸 진짜 회장님 할 차례네. 어머니. 청아가 웃으며 서류를 집어들었고 저도 그 옆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창밖에 봄볕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제게 남긴 것들 중에 가장 값진 것은 결국 이 아이였습니다. 거대한 기업도 수십 년의 사업 노하우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든 중심을 잃지 않는 딸 하나.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크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이야기를 쓰면서 내내 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백화점 라운지에서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달고 비틀거리는 청아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 장면이요. 엄마라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먼저 움직이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딸의 목소리에서 괜찮지 않다는 걸 먼저 읽어내는 엄마가, 그리고 그 엄마 곁에 엄마한테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는 딸이. 그 사이에 흐르는 것,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